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제목부터 조금 아름다운 제목으로 뽑아왔어요. 대칭의 아름다움이라고 한 세트 진행하고, 요 뒤에 이제 템플릿 친구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들을 간단하게 생방송으로 준비했어요. 일단 예시를 하나 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적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구경하고 여러분 얼굴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견딜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한번 진행해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를 4시간 안에 정시 종료하고 쉬는 시간 살짝 가지고 나머지 2시간은 우리 마지막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제는 이제 어제랑 오늘이 이제 일종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그래서 응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리하거나 또는 새로 소개하거나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데이터나 코드나 형식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코드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구경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고를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우리 기본적인 인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코드를 실행할지도 나중에 고를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의 시작 위치만, 사실 위치값만 하나 던져주면, 그 위치값만 들고 있으면 형식을 안다는 전제하에 얼마든지 호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위치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긴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자, 벡터의 내용물을 어떤 느낌으로 제너레이트해서 채워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벡터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오브젝트가 하나라도 있는지 검사하려고 싶은데, 그래서 내 마음에 든고 안 든고에 해당하는 각도기 함수를 여러분이 직접 코드 덩어리를 정의해서 밀어넣고 그 함수 안에서 반복 흐름을 쓰든 자유롭게 알아서 진행하면서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는 anyof라는 느낌의 함수도 우리가 직접 정의도 해보고 사용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식을 나중에 정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우리가 일단 auto specifier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토 했을 때 컴파일러가 그 오토가, 그래서 이번엔 뭔데, 인트인데 더블인데 하는 디덕션을 수행하는 방향성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이 흘러가는 방향이랑 디덕션이 수행되는, 그러니까 어떤 수식의 형식을 이 오토의 형식으로 간주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랑 데이터 코드 흐름이랑 서로 잘 맞물려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서 템플릿 꺽쇠 열고 어쩌고 저쩌고 꺽쇠 닫고 와 같은 표현을 처음으로 붙여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정하는 형식의, 나중에 정하게 될 형식의 이름을 미리 정해놓고 그 형식 이름을 사용해서 미리 코드를 작성해 두는 게 가능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int 더하기 더블 덧셈 했을 때도 저항의 형식인 int 형식 유턴값이 나오도록 함수 정의를 적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와 같은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일단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딱 영상 편집 끝나니까 11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설명은 10분 정도 썼었는데, 요 상속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소속관계 관점, 그 다음에 포함관계 관점에서 한 번씩 딱 정리하면 딱 그 정도까지가 내용이에요. 더 이상 손볼 게 없습니다. 물론 아니에요. 오늘 또 나올 거예요.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 일단 14-1은 대칭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C++ 코드 곳곳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대칭성, 단항 더하기 연산자와 단항 빼기 연산자를 둘 다 만드는 그 간지, 아름다움, 철두철미함 같은 거를 얼마든지 여러분의 .cpp 파일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 단위로 한번 대칭성을 논의해보고, 그리고 문장 단위로 한번 들고 가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일생, 생성하고 파괴되는 일생에 대해서도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오브젝트의 일생을, 대칭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처음에는 일단 간단한 선언만 가지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함관계 내지 상속관계를 구성하는
예를 들어 유리수 오브젝트 안에는 인트 오브젝트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분자 분모해갖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포함 관계를 구성하는 오브젝트. 그 다음에 요 상속 관계도 포함 관계 측면에서 할 말이 우리가 있었죠. derived 오브젝트 안에는 베이스 오브젝트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와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의 생성 파괴 양상 에서도 우리가 대칭성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그거를 직접 관찰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자 derived 오브젝트는 베이스 오브젝트의 일종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요거 이제 상속관계 일반적으로 부를 때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느낌을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중에 혹시나 인터넷으로 뭘 검색할 수 있나 정도로 별표를 치고 살짝 구경을 하는 식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이쪽 파트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에서 이제 템플릿 형식을 생방송으로 우리가 같이 살짝 구경만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넘어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한 3시간 정도 .cpp 파일 고치면 되긴 합니다. 돌아가긴 할 거예요. 그걸 이제 후배 프로그래머가 큰 탈 없이 잘 쓸 수 있냐는 완전 별개 문제긴 한데 일단 만드는 것 자체는 여러분 완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거 위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템플릿 붙여갖고 구조체 정의, 클래스 정의 첫 줄 적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 그렇게 일단 미리 만들어 두면 템플릿 붙여갖고 만들어 두면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용하는 그 꺽쇠 안에다가 인트를 넣든 3을 넣든 그 사람이 알아서 사용할 거예요. 그 나중에 코드 적는 프로그래머가 뭐를 고르냐에 따라서 3 넣으면 안 해줄 거야. 인트랑 더블 넣으면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짜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인스턴시에이션을 부분적으로 막거나 아예 다 막아서 빨간 줄을 그어버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하고 그게 제가 요 수업, 계절학기 수업을 준비를 했던 제가 계절학기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걸 슬라이드 한 장도 없이 생방송으로 같이 여기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기말 망했다 이런 표정이면 빠르게 14-3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충분히 즐겨보고 정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만 띄워놓고 최후 변론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피의자 측 최후 변론을 하고 여러분 의견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정리 및 시험 관련해서 어나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준비되어 있고 14-1은 그래서 수식 단위로 대칭성, 문장 단위로 대칭성, 그 다음에 업젝트의 일생 단위로 대칭성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복습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포함 관계 내지는 상속 관계를 구성하는 업젝트들의 생성자 호출, 파괴자 호출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나를 조금 더 진하게 관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키워드 virtual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할 건데 걔에 대한 본격적인 예시는 우리 종강 이후로 미루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면 정말 재밌을 건데 일단 요즘 그러니까 최신 C++ 메타는 그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메타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오늘 나올 그 오토라든가 아니면 오늘 나올 컨셉트라든가 그런 단어들을 써서 진행을 해보는 게 요즘 이제 최신 문물을 즐기는 C++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도전해보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종강 이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만 할 거고 구경 내지 짤막한 설명만 할 거고 별표는 쳐놨어요.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일단 비교적 작은 수식 단위에서 우리가 대칭성을 확인을 해볼게요. 대칭성이 영어로 뭡니까? 데칼코마니인가요? 대칭성, 시메트릭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3을 들고 왔어요. 자, 이 코드는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3글자를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자, 얘는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른 의견, 얘는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인성 문제죠. 여러분 막 그런 가치관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두 가지가 아니면 대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운 대칭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대칭이랑 점대칭. 쟤네들은 진짜 대칭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거에 비하면 아까 물어봤던 3 더하기 3은 저거에 비하면 대칭성은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뒤집으면 3 더하기 3 안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불을 거꾸로 킨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자, 그래서 난 점대칭 미만 잡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3 더하기 3의 대칭성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얘는 기호잖아요. 도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좌항이랑 우항 똑같은 계산하면 똑같은 형식 똑같은 값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 관점에서 좌항 우항 동일한 거를 들고 와서 한가운데서 더한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대칭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업이 진행되니까요. 그래서 얘를 대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3 더하기 5. 자,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3이랑 5는 다른 숫자긴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인트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형식 측면에서 좌항, 우항 형식이 같아요. 따라서 3 더하기 5는 5 더하기 3이랑 형식이 동일하고 계산 결과도 동일하니까 대충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3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연산자가 2개 붙어 있으면 얘는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자, 이건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수식은 이게 가능해서 정말 재밌는 거죠. 그래서 자,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괄호를 쳐봤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대칭성이 눈에 보이나요? 괄호를 쳤어요. 방금 전 수식에서. 여러분이 이 두 괄호를 가운데 있는 수식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늘어져 있는 친구라고 대칭성을 구경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얘야말로 지금 섬대칭 내지 점대칭인 거죠.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아무튼 이 두 괄호는 서로 페어를 이루고 있어요. 저 여는 괄호에 대한 닫는 괄호. 여러분이 코드에다 적어놓은 모든 여는 괄호는 자기 짝이 존재합니다. 그 둘은 페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페어 두 개 사이에는 뭔가 중심점이라고 부를 만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식 큰 거 한 덩어리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수식을 중심점으로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그래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살짝만 정리하면 우리가 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런 거를 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지금 언급하는 대칭성은 막 그 미술적인 느낌의, 수학적인 느낌의 선대칭, 면대칭, 뭐 점대칭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중심점을 두고 그 양쪽에 서로 짝을 이루는, 페어를 이루는 친구가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칭성에 관여하는 요소는 여기서는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아까 전 3 더하기 3도 가운데 더하기 연산자가 있었기 때문에 2개 수식이 그걸 중심점으로 대칭을 이뤄서 배치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우리가 지금 대칭의 아름다움인데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대칭성은 이 페어가 존재하고 그 페어 사이에 중심점에 해당하는 뭔가가 덩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물일 수도 있고요. 괄호의 내용물 같이. 자, 그래서 3 더하기 5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관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좌항수식 3이랑 우항수식 5,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가 딱 예쁘게 세모 모양 대칭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항수식이랑 우항수식은 동등하게 덧셈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물론 이제 3 빼기 5, 수식 3 빼기 5처럼 좌항의 의미와 우항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교환법칙 성립 안 하죠? 좌항이랑 우항은 좌항 자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 그대로 들고 가고 우항 자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더하게 될 겁니다. 덧셈으로 다시 간주를 한다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 수식 3 빼기 5를 대칭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대칭의 의의는 좌항, 우항이 완전 똑같이 생겼냐? 아니면 뒤집으면 똑같은 거 나오냐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칭의 의의 중에 하나는 페어의 한쪽에 존재할 때 다른 쪽 또한 반드시 존재하냐를 중요하게 본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완전히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계산했을 때 결과값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형식도 달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둘이 그런 형식이라든가 값이라든가 요 지금 대칭성을 논하는 그 주제를 벗어난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는 세부적인 영역까지 완벽히 동치냐를 고려하지는 않을 거예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지금 우리 14-1에서 언급하려고 하는 대칭성은 이런 느낌으로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 3-5-8 수식의 두 가로도 대칭을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앞에 괄호는 이 부분 수식의 시작을, 뒷괄호는 그 부분 수식의 끝을 표현을 합니다. 내용물은 그 부분 수식 자체죠. 그 다음에 의외로 C++에서는 여러분이 단독으로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거는 수식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안에 반드시 수식을 적어야 됩니다. 그 0이든 3이든 이런 복잡한 덧셈식이든 반드시 괄호 안에 뭔가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저 괄호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확실히 대칭성, 저 괄호를 붙인 수식은 우리가 저기서 얼마든지 대칭성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괄호는 그 함수 호출식 같은 데서 쓰는 괄호 열고 닫고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걔는 인수 안 받으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봤던 이 수식을 조금만 더 꾸며볼게요. 그래서 자, 괄호를 붙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붙여봤어요. 그래서 3에도 넣어보고 5에도 넣어보고 8에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이루는 괄호가 많이 지금 붙어있지만 여전히 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8 더하기 8 하니까 16 나오죠? 이전 수식이랑 동등한 의미를 갖는 수식이에요. 3이랑 5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8이랑 8을 더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괄호를 한 번 더 붙여봤어요. 이번엔 3 더하기 5를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8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괄호를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죠. 이러면 이제 5 더하기 8을 먼저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덧셈식 계산 결과를 저항 3이랑 다시 더해서 13 더하기 얼마야? 13 더하기 3 해서 1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전 수식이랑은 계산 양상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뭐 덧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이 나오는 건 동등하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대칭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식 두 버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마 재미없어 할 거예요. 이 정도면. 초등학교 고학년쯤만 가도 난 그냥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싶어요 라는 눈빛으로 절 쳐다볼 겁니다. 컴퓨터 수업이면. 아무튼 간에 자,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칭을 이루는 괄호들에다가 이런 식으로 번호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매겨보세요. 자, 여는 괄호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번호를 발급하면 됩니다. 닫는 괄호를 만날 때마다 이 닫는 괄호의 짝에 해당하는, 페어에 해당하는 여는 괄호 번호에 프라임을 씌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처음 여는 괄호 1에 대한 닫는 괄호는 당연히 반대편 끝에 있을 테니까 1'이라고 적어둔 상태예요. 자,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수업료 낸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위에 거. 자, 이거 새로 나왔죠. 2조,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닫는 괄호예요. 그러면 얘는 1'인가요? 2'인가요? 3'인가요? 그죠? 3'이 될 것이고 얘는 다시 여는 괄호 4가 될 것이고 4' 됐고 얘는 지금 얘 4 닫혔고 3 닫혔고 그러니까 2'이 되겠죠? 그 다음에 5가 되고 5'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어가면서 약간씩 뒤를 돌아보긴 하지만 그래도 큰 불편함 없이 숫자를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얘도 비슷한 느낌이죠. 1, 2, 2', 3, 4, 4', 그 다음에 5, 5', 4', 3' 같은 느낌으로 간단하게 붙여 내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 정도예요. 잠깐만. 간단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자, 5 됐고 4 됐고 여기 3'이죠. 2' 있으니까 1'이죠. 좋아요. 덧셈 뺄셈이 약해야지 검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욕구가 샘솟음 치어야 돼요. 아무튼 간에 답을 맞춰보니 이게 답이에요. 방금 전 건 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두 덧셈식에 대한 대칭성이 여러분이 잘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더하기 연산자를 놓고 좌항 우항 해가지고 잘 붙어 있죠.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 또 해갖고 2번으로 묶은 거랑, 그러니까 2번 여는 괄호부터 2번 닫는 괄호까지랑 5번 여는 괄호부터 5번 닫는 괄호까지가 두 번째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4번, 5번 괄호 덩어리가 덧셈이 한 번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괄호 덩어리가 덧셈이 돼요. 그거 전체가 1번 괄호 내용물로서 수식으로서 들어가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조금 중요해요. 수식 단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수식 단위에서의 대칭성은 중심점에 어떤 연산자가 있냐에 따라서 좌항, 우항 페어에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obj.number라든가 obj. 분자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겠죠. LHS. 분자라든가 등등. 또는 예시 콜론 S라든가, 아니면 지금 봤던 LHS 더하기 RHS라든가 등등. 그래서 중심점에 어떤 연산자가 있냐에 따라서 문맥상 좌항의 의미, 문맥상 우항의 의미, 심지어 그게 는 연산자다? 좌항 계산한 결과값은 이제 value of를 쓰지 않고 address of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특별한 규칙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는 괄호랑 닫는 괄호 페어에 따라서 그 중심점에 해당하는 부분 수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가 그룹핑이 가능해져요. 물론 이제 3 더하기 5 곱하기 8처럼 여기선 괄호를 치지 않았지만 곱셈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산자들끼리 싸워서 주변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전이랑 다른 계산 순서, 페어가 구성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괄호를 써서 강제로 요만큼이 부분 수식이다, 덧셈을 먼저 해야 된다와 같이 그룹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적는 수식은 곧 C++ 컴파일러,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뒤에 있는 친구가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지금 이 전체 수식에서 요만큼을 페어로 엮고 요만큼을 페어로 엮어서 최종적으로 더블 값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이 적어 놨겠구나 라고 그 .cpp 파일에 적혀있는 글자들만 가지고 컴파일러가 열심히 유출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봤던 느낌으로 괄호에다 순서를 매겨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더하기 연산자의 좌항, 덧셈식의 좌항과 같은 식으로 열심히 세모를, 대칭성을 체크해가면서 컴파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아직까지는 아름다운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구경은 가능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걸 조금만 기억을 해두세요. 방금 우리가 괄호에 숫자를 붙일 때 오른쪽으로 쭉 구경하면서 더하다가 가끔씩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저도 지금 틀렸죠. 그냥 막 하다 틀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O' 했는데 또 닫는 괄호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무슨 여는 괄호에 대한 닫는 괄호지를 뒤로 한번 슬쩍 살펴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를 반복해야 됐었습니다. 자, 여는 괄호에 번호 붙이는 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숫자 하나만 외우고 다니면 돼요. 아까 4 붙였으니까 이번엔 무조건 5지, 무조건 6이지 하면서 그냥 플러스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닫는 괄호에 번호를 붙일 때는 얘 짝이 앞에 뭐였지를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빼기 하면서 하면 저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5 다음에 3이어야 됐고 1이어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시선을 왼쪽으로 조금씩 돌려보면서 살짝 생각해가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경험했었습니다. 그거를 살짝 기억을 해두면서 우리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벌써 40분이에요. 이게 수업이 2시간 수업이면 출석 부르고 출석 보내고 오늘 뭐 최후 변론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이제 10분 20분 훌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슬슬 다음 연강일 테니까 아마도 그렇게 짧은 슬롯이면 그 막 있잖아요. 주 5일 주 4일로 맞추고 막 이렇게 해갖고 수요일 놀고 금요일 놀고 하는 게 그 시간표 완성하면 진짜 뿌듯하잖아요.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 수강 신청에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단은 개강을 하고 싶어집니다. 개강 당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짧은 슬롯들 여러 개를 여러분이 묶다 보면 결국 연강을 하게 되고, 연강해야 되는데 ITBT관에서 제1공학관까지 뛰어 올라가야 된다. 그럼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먼저 종료를 하도록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2시간 수업에서 우리가 가용한 러닝타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도 지금 쉬는 시간 넉넉하게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건 더럽게 힘들기 때문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쉬는 시간 20분 가져가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뒷수업을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 6시간 영광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설렁설렁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식 단위까지 우리가 구경해 봤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괄호 열고 닫고 확실히 페어가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문장 단위에서 한번 대칭성을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괄호를 봤으니까 이번엔 중괄호로 페어를 맞춰볼 수가 있겠죠? 예시 코드를 들고 와봤어요. 자, 문장 단위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대칭성이 몇 개 정도 여기서 보이나요? 수식 말고 뭐 시인점, 개점, 연산자, 좌항, 우항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문장 단위로 봅시다. 이거 지금 3하고 엔터 치면 3 물음표가 출력될 거예요. 자, 일단 확실히 하나는 보이죠. 지금 우리 수식하다 왔다 보니까 일단 얘는 확실히 보입니다. 그 다음 또 뭔가 짚는다면 뭐를 짚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대칭성 짚을 만한 페어를 여러분이 찾는다면 우리 if문 할 때 else 부분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if문의 if 부분과 else 부분 역시나 자연스럽게 페어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 확실하게 짚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괄호 같은 경우는 내용물, 문장들이죠? 쟤네가 다 내용물이에요. 중심점입니다. 그러면 이 if문, if 부분과 else 부분 페어의 중심점은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저 Cout 5 저건가요? 아닌 것 같죠? 여기서 중심점을 잡는다면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 그죠? 여기서 중심점은 지금 그러니까 obj 안에 O 한 글자가 들어있으면 같은 느낌으로 지금 넣는 적어놓은 저 조건식이 이 페어의 이 대칭성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거다라 말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제 계산했을 때 true 나오면 Cout 5 if 부분 내용을 실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식 자체 조금 더 정밀하게 본다면 우리 디스어셈블리 해본 기억을 꺼내 본다면 저 조건식을 계산한 직후에 바로 따라오는 뭐 J, G, E 같은 점프를 한 해 만에 다음 노란 화살표 위치를 점프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 명령어가 정확히 이 문장, 이 if문 실행에 있어서 중심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를 기점으로 else 부분으로 날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실행 흐름이 삼각형으로 쫙 이렇게 양옆으로 두 개의 경우의 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걸 토대로 본다면 사실은 여기서 페어를 이루고 있는 건 if 부분 그 자체, else 부분 그 자체라기보단 사실은 그 if 부분의 내용물 첫 번째 위치, else 부분 내용물 첫 번째 위치가 페어를 이루고 있다라 말할 수 있겠죠. 조건식 계산 결과에 따라 노란 화살표는 저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F10을 눌렀을 때 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대칭성을 하나를 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서 발견을 하냐? 여기서 발견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조건식이 true면 왼쪽 길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 길로 가서 바로 그냥 다음 if문 실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심점이 저 조건식이고 양쪽 페어가 여러분 눈에 딱 예쁘게 보이게 되겠죠. else 부분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구경했죠, 이거? if 부분 내용을 다 실행하면 그때 무조건 점프를 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else 부분 실행하면 안 되니까요. 걔를 스킵하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에서 볼 때도 수식 단위랑 유사한 느낌의 대칭성을 여러분이 관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서의 중괄호, 확실히 얘는 괄호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룹핑을 하는 느낌이죠. 함수 정의 중괄호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 라는 거는 그 함수 정의 연운 중괄호 위치로 노란 화살표를 보낸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코드 실행 측면에서 물론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인수 오브젝트를 뭐 생성한 해 만에 뭐 레퍼런스를 보낸 해 만에 그런 건 데이터 측면의 얘기고 우리 지금 문장 얘기 보고 있으니까 코드 실행 흐름 얘기 보고 있으니까 그것만 놓고 본다면 함수 호출한다 노란 화살표 잠깐 저 연운 중괄호로 보냈다가 닫는 중괄호까지 진행하면 다시 일로 돌아오는
느낌이잖아요. 함수 호출이란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 중괄호, 여는 중괄호 부분, 닫는 중괄호 부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if문 중괄호 여러분 치실 수 있죠. 중괄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니까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니까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문장으로서 적은 중괄호들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그룹핑에 해당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중괄호 덩어리를 실행한다.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쫙 한번 훑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문장 요소, 예를 들면 if문의 if 부분, if 부분 조건식 등을 중심점으로 삼는 대칭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저걸 우리가 분기라고 불렀죠. 사실은 while문 같은 반복 친구들도 저런 페어를 이루는 분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방금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의 대칭성을 가져가요. 다만 걔는 이제 내용물 실행이 다 끝나면 무조건적으로 조건식 계산하는 바로 그 위치로 점프를 하는 명령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노란 화살표를 역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페어를 이루는 게 노란 화살표가 갈 수 있는 매물상의 위치값 두 개가 페어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두 위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동등한 분기를 하기 위한 후보 위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 집에 가서 구경하면 눈에 딱딱 들어올 겁니다.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럼 디버거 모드 키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향수를 느끼실 수 있겠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하시면 안 돼요.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이전 수업 자료 다시 유튜브 영상 제 조회수 올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디버거 모드 켜서 향수에 져주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그게 더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더 신났다.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딱 체계적이고 칼 같고 뭔가 좀 사필 규정 같은 느낌의 전반부 수업이 좋다라는 친구가 있고, 이제 우리가 차학을 고른다고 하죠. 전반부 수업이 그지 같았기 때문에 후반부 수업이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 봤던 느낌대로 여러분이 노란 화살표 직접 진행하면 얘는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를 조금 섞어봤어요. 대칭성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 있나, 그렇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나를 여러분이 눈으로 살짝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지같이 작성이 났네요. 다음 슬라이드 살짝 구경해보고 올게요. 그래서 접었어요. 여러분 간단히 한번 구경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50분이에요.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뒤로 미루고, 우리 원래는 오늘 이제 최후 변론 시간을 안 한다라면 우리가 프라이빗 얘기했었잖아요. 퍼블릭 프라이빗. 그거에 대한 강도 높은 훈련을 한 세트로 진행을 하는 게 일단 플랜이긴 했어요. 근데 걔는 일단 과감하게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버추얼도 지금 날린 상태고 프라이빗 관련 부분도 날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은 일단 예시는 지금 세이브 원고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단 종강하고 점수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방학 동안 구경해보고 싶다라면 천천히 썰을 푸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그쪽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검색만 해도 이런저런 설명들 재밌는 건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역으로 본다면 지금 굳이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 C++의 최신 메타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버추얼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럼 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딴 거 합니다. 아무튼 2분 정도 됐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가져가 볼게요. 이제까지는 수식, 그러니까 계산 순서라든가 어떤 걸 전체를 부분 수식으로 할 거냐는 결국은 순서랑 관련된 내용이고, 그렇다 보니까 코드 파트랑 되게 밀접한 느낌의 수식이었어요. 수식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문장은 그거야말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코드 관점에서 우리가 단위를 잡아가면서 구경을 했다면, 이번에는 데이터 관점에서 오브젝트 하나하나 단위로 대칭성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를 준비해왔어요. 이걸 열고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14-1 1번 예시 보시면 돼요. 자, 요 별표 쳐진 그거예요. 그 출력하기 위한 그거 바로 if true로 해서 접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티저라는 형식 지난 시간에 본 거죠. 그걸 더 축약을 해서 필요한 것만 적당히 들고 주석 같은 거 엔간한 거 다 빼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크게 볼 건 없어요. 이스 무브도 있고, 그 다음에 카운팅도 이제 안 할 겁니다. 누가 살고 죽고 신경 안 쓸 거예요. 여기로 했고, 그 다음에 는연산자 2개 세트 마련해 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 오퍼레이터를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인티저 오브젝트를 들고 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컨스트가 안 붙은 인트 오브젝트를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트 L밸류 레퍼런스를 바로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는3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인티저 오브젝트를 들고 있을 때 컨스트 안 붙은 버전을 들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 걷다 바로 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호출돼요. 밑에 거 컨스트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내가 들고 있는 오브젝트는 컨스트가 0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붙이는 이 버전이 아닌 0개 붙인 그대로 쓸 수 있는 얘를 골라줍니다. 반면 내가 컨스트 인티저 오브젝트를 내 손에 들고 있다. 그럼 컨스트가 한 개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건 못 골라요. 얘는 컨스트 안 붙은 this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는 연산자입니다. 캐스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위에 건 절대 못 고르고 이제 무조건 밑에 걸 골라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인트 레퍼런스는 컨스트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는3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는 연산자 마련을 했는데 그 더하기 빼기라든가 그런 걸 못 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펑크 1, 2, 3까지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아마 잠깐만요. 그쵸? 뒤에 이제 정리 슬라이드가 나올 테니까 차근차근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돋보기로 이렇게 수업 진행하니까 되게 영상이 되게 다이나믹하더라고요. 막 슉슉슉 넘어가고 마치 그 레이싱 게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판을 달리는 느낌으로 우리가 코드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자, while 내용물 실행 도중에 생성되는 오브젝트에 대한 파괴 양상을 확인해 봐요. 그러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간단히 훑어보고 실행해서 출력 양상을 확인해서 코드랑 대조해보고 펑크1, 펑크2로 이제 주석 처리해서 다음 거 확인해보고,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할게요. 그게 지금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파일이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1시간 안에 주파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엔 2시 50분이죠? 그때 저한테 소리를 질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펑크1 연운 중괄호 만났어요. 여기서 이제 생성자 호출하겠죠. 한 명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while문 직전까지 한 명의 인티저 오브젝트가 살아남아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는 여기서 이제 인트 레퍼런스 나와가지고 바로 불 형식, 그러니까 인트 형식, 인트 레퍼런스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불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3 들어있으니까 true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카운트 값은 3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true니까 반복을 스타트 할 수 있어요. 여는 중괄호 직후까지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랑 여기 사이는. 그러다가 여는 중괄호 직후가 바로 다 지난 다음에 요 선언 적혀있는 곳에 지금 보시면 복사를 하는 거죠. 지금 카운트는 일반 그건데 L밸류 수식이잖아요. R밸류 수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복사 생성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템프는 4번이 들어가요. 아마 3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빼기 카운트를 합니다. 빼기 카운트 하면 카운트는 인티저 오브젝트잖아요. 그걸 인트 L밸류 레퍼런스로 캐스팅을 한 다음에 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3이 2가 됩니다. 그래서 닫는 중괄호 직전까지 하고 다시 올라가면 또 검사하고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만들고 또 1 빼고 해서 또 하나 또 만들고 출력하고 또 카운트 빼고, 그러다 언젠간 끝나겠죠. while문 직후 해가지고 시점 해갖고 출력하도록 구성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출력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닫는 중괄호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요 인티저 오브젝트가 몇 개나 생성될지, 그 다음에 걔네들이 생성되는 타이밍, 파괴되는 타이밍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드 잘 짰나? 한 번만 잘 짠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합시다. 바로 실행해 보세요. 어우 많다, 출력물. 자, while문 직전에, 그러니까 요거 출력되기 전에 130줄이 출력되기 전에 이미 3을 담는 생성자 호출식이 호출이 됐죠. 그
그 말은 지금 요 카운트 오브젝트가 생성됐다는 얘기겠죠. 딴 놈은 만들어질 만한 건 임적지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 선언에 의해서 특정할 수 있는 카운트 오브젝트는 while문 직전, 요거 출력하기 전 타이밍에 지금 생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진입한, 첫 번째로 진입한 직후 사이에는 지금 생성자 파괴적 호출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운 중괄호 직후가 지난 다음에야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컨스트 레퍼런스 버전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선언을 적어놨잖아요. 템프 오브젝트는 어떤 타이밍에 지금 생성되고 있냐? 연운 중괄호 요 타이밍이 아니라 요 선언이 적혀있는 요 부분의 노란 산사표가 지나갈 때 비로소 카운트에 대한 사본으로서 생성자 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템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고 걔가 출력될 겁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를 1 뺄 거예요. 그 다음에 닫는 중괄호 직전 출력하는데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 요 시점, 요거 출력하는 시점이랑 요거 출력하는 시점 사이에는 생성 또는 파괴가 한 번 발생했죠. 생성 한 번. 그래서 그걸 지금 구경할 수 있어요. 얘 지금 출력한 거고 생성 조출은 총 한 번 있었습니다. 다음에 닫는 중괄호 직전 한 다음에 이 닫는 중괄호 만나면 다시 위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닫는 중괄호부터 조건식 계산하고 다시 요거를 출력하기 요 사이 시점에 지금 파괴자가 한 번 호출이 됩니다. 3이 담겨있던 애가 죽었어요. 자, 원래 3은 카운트 오브젝트랑 템포 오브젝트에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카운트 오브젝트에 있는 근데 2가 담겨 있습니다. 빼기 했으니까요. 따라서 얘는 누가 죽은 거냐? 템프에 대한 템포 오브젝트가 죽은 겁니다. 어디서 생성한? 여기서 생성한 오브젝트가 여기서 파괴돼요. 이번 반복 도중에 생성한 오브젝트는 이번 반복이 끝나면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 오브젝트 하나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연운 중괄호 직후되고 다시 한번 요거 내용을 실행하면서 한 명이 또 생성되는 거죠. 그럼 걔는 2가 담겨 있을 것이고 카운트 값은 1 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운 중괄호 직후에 2가 담겨 있는 거 복사되고 카운트는 1이 되고 닫는 중괄호 직전 바로 다음 시점에 닫는 중괄호 계산한 시점에 템포 오브젝트는 파괴가 되고 다시 한번 1 담겨 있는 거 복사하고 다시 한번 0 담겨 있는 거는 while문 직후에 파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 봐봐요. 템포에 1 담고 복사해서 그 다음에 카운트는 0이 돼요. 이 닫는 중괄호 만나면서 템포 오브젝트 마지막으로 파괴돼요. 3명째.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는 0이 나올 테니까 false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hile문 전체 실행이 끝나고 while문 실행 끝난 다음에 while문 직후 출력하기까지의 타이밍에는 지금 얘는 템포 오브젝트니까 그죠? 얘는 템포 오브젝트 파괴적 호출이니까 카운트 오브젝트는 아직은 죽지 않는 거예요. while문 직후 여길 출력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닫는 중괄호 그 뒤에 만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빼기 열심히 해서 0이 담겨있는 카운트 오브젝트가 펑크 1 내용물 실행이 끝나는 시점 닫는 중괄호 만나는 시점에 파괴가 됩니다. 100% 파괴되는 거죠. 얘네 다 펑크 1 거잖아요. 소유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닫는 중괄호 만날 때까지는 무조건 파괴됩니다. 이 안에서 파괴를 다 마친 상태로 아무도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노란 화살표를 넘기게 돼요. 자, 요거 그 차이점이었죠. 인수 형식이 아무것도 없을 때랑 인수 형식에 앰퍼샌드 2개 달아놨을 때, 그러니까 임시 오브젝트를 받을 때랑 내 오브젝트를 그냥 사용할 때의 파괴적 호출 시점의 차이점이었죠. 아무튼 그건 나중에 다시 여러분 복습하시기로 하고 펑크 1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대충 따라올 수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관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요 중괄호 안에서 생성했으면 요 닫는 중괄호 만날 때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타이밍이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요 선언이 적혀있는 요 부분에 이니셜라이저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에 카운트를 계산한 결과값을 갖고 카운트로 특정되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템플을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요. 여기서 무브 카운트 했다면 이동 생성자가 호출됐겠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템포 오브젝트는 요때 생성돼서 요 닫는 중괄호, while 닫는 중괄호 만날 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템포 오브젝트를 파괴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번 반복이 여기 지나갈 때 한 번 더 생성해도 템포 오브젝트는 동시에 하나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반복할 때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100만 번 돈다? 학살입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생성과 파괴가 발생하고 싶어요. 그게 싫다. 그러면 이 선언을 밖에 옮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는 연산자 써서 동일한 오브젝트에다가 값만 바꿔 담으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친절하시면 생과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대충 느낌은 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친구는 살아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을 3번 한다? 3명이 살다 갈 겁니다. 가 펑크1 내용이에요. 그래서 while문은 그럭저럭 간단한 것 같아요. 펑크2를 가봅시다. 요 이름 마우스 갖다 댄 다음에 F12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점프하죠. 정의로. 그래서 펑크2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지금 펑크2 여는 중괄호 직후랑 펑크2 닫는 중괄호 직전 해가지고 펑크2 언더스코어 인터널이란 얘는 지금 재기호출 과정에서의 어토매틱 오브젝트들의 생과사를 구경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예쁘게 출력하기 위해서 탭스라는 스트링 오브젝트를 들고 다니면서 쓸 겁니다. 그래서 펑크2 인터널은 탭스 오브젝트를 그대로 소유권은 가져오지 않지만 아무튼 그 동일한 오브젝트에다가 띄어쓰기를 더 넣고 덜 넣고 해가면서 출력해가면서 출력을 좀 더 예쁘게 하려고 마련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인티저 오브젝트는 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탭스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말하고 그래서 요번 호출 여는 중괄호 직후 그 다음에 요번 호출의 obj 인수 오브젝트는 뭐냐 그 다음에 그 obj 값에 따라서 여기도 비슷하죠. 요거 int로 바꾸고 불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obj가 0보다 크다. 지금 우리가 양수 집어넣을 거니까요. obj가 0보다 크다라면 띄어쓰기 조금 더 붙인 상태에서 obj에서 1 뺀 이러면 int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 값을 갖고 다시 한번 또 복사 생성을 해서 복사는 아니네 여기선 바로 인수 obj 오브젝트를 또 생성을 해서 보내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재기호출이 끝나면 이 탭스 지금 띄어쓰기 4개씩 붙이는 거를 4개씩 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기호출 받은 직후 그 다음에 그래서 재기호출을 한 해 만에 중간에서 진행할 거고 내가 재기호출을 했을 때 그 재기호출이 끝난 직후에 해당하는 이런 느낌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실행해 보세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출력은 예쁘게 나올 겁니다. 제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펑크2 여는 중괄호 직후죠. 우리는 펑크2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터널 호출은 3을 끼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널 여는 중괄호 직후 만나고요. 이때 obj는 3이에요. 근데 재기 호출을 할 거예요. 이제 obj 0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재기 호출 과정에서 3 빼기 1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함수 호출식 자리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이 2를 갖고 한 번 더 생성을 해요. 그러면은 두 번째 호출에 대한 obj는 2를 들고 있게 되고 1번째 호출에 대한 obj는 1을 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obj에 1이 담겨있는 이 시점에는 지금 몇 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살아있는 인티저 오브젝트는 지금 합이 3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3 들고 있는 애 아직 안 죽었어요. 2 들고 있는 애 아직 안 죽었어요. 1 들고 있는 애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정도까지 지금 출력이 진행된 요거 출력하는 바로 그 시점에는 3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또 만들어서 또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재기호출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재기호출을 했다면 이게 한 번 더 출력됐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닫는 중괄호 만나기 직전이 되고 닫는 중괄호 만나기 직전 닫는 중괄호 지나가면서 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출력하는 시점엔 4명이 살아있고 요거 출력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요거 다음 거 출력하고 있는 요거 시점에는 3명이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3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호출 끝나고 2명 살아있어요. 1명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펑크 닫는 중괄호 만나기 직전에는 펑크2가 소유하고 있는 인티저 오브젝트는 하나도 없었죠. 거기 선언 안 들어있었어요. 따라서 이때는 이미 다 죽었어요. 4명이 살았다가 순서대로 뒤졌습니다. 지금 봐봐요. 맨 처음에 만든 애, 그러니까
잠시만요. 안 돼. 맨 처음에 얘 3 담겨 있는 애, 2 담겨 있는 애, 1 담겨 있는 애, 0 담겨 있는 애 이런 순으로 4명이 살아있어요. 각각 0, 1, 2, 3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죽을 때는 0 담겨 있는 애가 먼저 죽어요. 자, 가장 늦게 태어난 막내가 가장 먼저 죽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동네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3, 2, 1, 0 순서대로 만들고 0, 1, 2, 3 순서대로 죽어요. 가장 늦게 태어난 친구가 가장 나중에 파괴되는 걸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기호출 출력 양상도 마치 막 하객진을 연상케 하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들어갔다가 다시 예쁘게 조금씩 나오는 느낌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2가지를 짚어봤어요. 여러분한테 퀴즈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코드가 있고 지금 실행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obj:1을 출력하는 시점에 인티저 오브젝트는 과연 몇 명이 살아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지금은 당연히 호출식 지금 이렇게 호출을 할 때마다 출력하니까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대충 출력되는 양상, 호출되는 양상 상상하면서 3명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가성비 좋은 문제죠. 열심히 여러분 생각한 다음에 숫자 하나만 적으면 점수가 결정돼요. 일단 4 적으면 이제 오답이 되는 거고 점수가 날아가는 거죠. 아무튼 얼마든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어느 줄에다가 여러분이 끊는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0명이죠? 아직 아무도 안 태어났어요. 펑크2 방금 내용을 실행하는 시점에 1명, 2명, 3명, 4명, 3명, 2명, 1명 그 다음에 끝나기 직전엔 다 죽었어요. 0명.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시점에 살아있는 오브젝트가 몇 명 있냐. 그래서 펑크2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펑크3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금 오늘 대칭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는 우리가 3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땅땅땅 그러니까 3, 2, 1, 0, 0, 1, 2, 3 같은 느낌으로 항상 그렇게 출력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컴파일러가 이제 대칭성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예쁘게 잘 출력해 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런타임에 결정되는 데이터 cin.get 해가지고 글자를 하나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3하고 엔터 쳤다. 3이라는 글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조건식을 계산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1 입력한 게 맞다면 요 위턴문에서 내용물 실행이 끝나요. 맞죠? 자, 이런 분기 흐름 안에서 과연 생성과 파괴는 어떤 식으로 발생할 거냐가 이슈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저 사람이 1, 2, 3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해서 3하고 엔터를 쳤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조건식 둘 다 만족 안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 펑크3 호출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과연 몇 명이 살다 죽게 되나요? 일단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살고 죽나요? 3하고 엔터 쳤어요. 그죠? 그러면 확실히 지금 위턴문 단 한 번도 실행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닫는 중괄호까지 일직선으로 갈 겁니다. 이 if문 없는 셈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3명이 살고 3명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기서 2하고 엔터를 쳤다. 그럼 몇 명이 살고 죽게 될까요? 3명? 2명? 일단 1명은 아니죠, 확실히. 그죠? 여기서는 이제 1명일 거냐, 3명일 거냐. 여기서도 2명일 거냐, 3명일 거냐. 그래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제일 좋은 건 당연히 무의미한 사상자가 안 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일단 1, 2, 3 중에 3 입력하면 당연히 3명이 살다 갑니다. 3, 5, 7, 7, 5, 3 순서로 죽어요. 근데 2하고 엔터 치는 게 2하고 엔터 쳤을 때가 이슈예요. 2하고 엔터 치면 무려 2명이 살다 2명이 죽습니다. 당연히 1하고 엔터 치면 3 한 명만 살다 죽습니다. 봐봐요. 요거는 무조건 얘는 항상 생성될 거예요.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냐 상관없이 조건식 계산 결과 상관없이. 근데 1하고 엔터 쳤다면 위턴문을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이 위턴문 실행하고 닫는 중괄호까지 가면서 n2, n3 오브젝트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파괴되지 않냐? 너무 당연하죠. 생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안 만들었는데 파괴할 수 있는 건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얘는 확실히 생성되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파괴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디스어셈블리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2시 13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디스어셈블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컴파일러 진짜 치밀하게 해놨구만이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얘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자, 저 N1에 대한 파괴적 호출식은 과연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일단 이걸 먼저 볼게요. N3에 대한 파괴자는 이 닫는 중괄호 만날 때 호출됩니다. 그건 일단 사실이에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자, N2에 대한 파괴자는 걔로 호출식을 컴파일러가 몰래 적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코드 안에. 어디다 적어 놓을까요? 지금 일단 선택지가 2개 정도 있어 보이죠? 요거 실행하면 끝나니까 여기다 적어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N3처럼 여기다 적어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은 여러분이 C++ 컴파일러, 여러분이 3GB짜리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 에디션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다 적으시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적어요. 파괴적 호출식 여기도 적고 여기도 적습니다. 그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실제 호출은 단 한 번만 발생하거든요. 자, N1 파괴적 호출식 요 바로 앞에 가면 보이고 디스어셈블리 하면 나와요. 얘 바로 앞에도 있고 얘 바로 앞에도 있어요. 여기저기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건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중괄호 짝 맞추는 거 문제랑 접목을 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이 위턴문을 실행할 때 누가 죽어야 되냐가 이미 결정 나 있다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실행한다라면 반드시 N1이랑 N2는 살아있어야 돼요. 만약에 N2가 생성된 적이 없다. 그러면 위턴문까지 노란 화살표 내려올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말은 이미 여기서 위턴했다는 거잖아요. 그 케이스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위턴문 실행하면서 N1만 파괴할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서 N1만 파괴하는 상황을 발생하고 싶다. 달리 말하면 N2가 생성이 중간에 안 되게 만들고 싶다라 여러분이 하려면 그때는 실행 흐름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분기 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어떤 중괄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룹을 나눠야 됩니다. N2를 생성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코드 노란 화살표가 내려오는 동안 N2를 생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만드는 방법은 걔를 중괄호 쳐서 다른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 N2는 여기서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무조건 N2 파괴를 안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는 기가 찰노릇이죠. 이게 대칭성을 칼같이 지켜놨을 때 장점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노란 화살표가 온다. 그러면 누가 이제까지 살아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적 호출식을 여기다가 이제까지 살아있을 애들 모두에 대한 데스노트 같은 느낌이죠. 걔네 이름 다 적어놓고 파괴적 호출식 호출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심지어 역순으로. 지금 여기는 5를 죽인다, 그러니까 N2를 죽인다, 밑에 N1을 죽인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력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전혀 괜찮아요. 이미 중괄호 이런 식으로 페어 다 잘 돼 있는 문장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문장 거기 적혀 있는 선언들 쭉 하면서 어디서 생성되는, 그러니까 노란 화살표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등등등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N1, N2가 N1이 살아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1, N2가 살아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3가 살아있네를 다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모든 시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실행 흐름이 중단돼야 되는 상황이다. 위턴문이 적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파괴적 호출식을 땅땅땅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300만 칸짜리 배열을 여기서 오토매틱 해가지고 오토매틱 위치를 갖는 300만 개의 인티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놨다? 그럼 위턴문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물론 무거워질 뿐이지 걔를 반복으로 구성하겠죠. 컴파일러가 제정신이면. 아무튼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그러면 299만 9,999번째 오브젝트부터 파괴되는 꼴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싸하죠? 더럽게 대칭입니다. 지금 이 동네는. 그래서 코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약간 정리하면
오브젝트의 생성 파괴 시점도 역시나 우리가 페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이 페어는 존재합니다. 언제? 여러분이 이 어떤 오브젝트, 카운터 오브젝트를 이 시점에 생성한다라는 걸 야기하는, 생성을 야기하는 코드를 적어놨다면 얘 짝을 이루는 얘 파괴는 어디서 발생하냐에 해당하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요 중괄 안에서 여기서 선언했다? 그러면은 기에 대한 파괴 조출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점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만 여러분이 적법하게 사용하시는 게 가능해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거는 우리 new, delete 반자동 방식 안 썼죠? 자동 방식으로, 달리 말하면 선언에 의해 오브젝트 생성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적당한 위치에 파괴 조출식을 반드시 적어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기 호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보기 어렵긴 했지만 중괄호가 잘 안 느껴지긴 하지만 각각 적당한 닫는 중괄호 만나는 시점에, 적당한 함수 호출식 계산 끝나는 시점에 생성 또는 파괴가 발생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인수 obj에서 요 오브젝트 생성이 요 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죠. obj 빼기 1 해갖고. 그래서 요번 호출에 닫는 중괄호 만날 때 인수 오브젝트도 얼마든지 파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기 호출에서는 3담고 호출, 2담고 호출, 1담고 호출, 0담고 호출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0담고 호출한 것부터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 파괴되고 1 파괴되고 2 파괴되고 3 파괴되면서 펑크2가 끝나는 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유추가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펑크3 봤을 때 3, 5, 7 순서대로 생성했는데 우리 이전에도 사실 자주 봤죠. 제가 계속 떡밥을 뿌렸죠. 7, 5, 3 순서대로 파괴가 되는 걸 여러분이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가장 오묘했을 거예요. 그래서 분기 개념이 결합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살아있을 수도 있고, 이 뒤에는 이제 돈 케어가 되는 거죠. 아예 실행을 안 하는 거니까 이 친구가 여기까지만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점 두 개가 결정이 되고 그 영역 안에서만 살아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유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리턴을 하는지랑 무관하게 이제까지 생성된 친구들 두 개 생성돼 있다, 그 두 개만 파괴되도록 적절하게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잘 해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칭 3, 5, 7, 7, 5, 3 순서대로 파괴가 예쁘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예쁘게 파괴가 발생하는 걸 얼마든지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칸권 얘기가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아우토매틱 위치를 갖는 아우토매틱 오브젝트들에 대한 칸권을 우리의 컴파일러는 잘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언 내지는 수식 내지는 함수 호출식 같은 거 내지는 문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코드 흐름을 재고 그 흐름에 맞게 데이터에 대한 생성 파괴 시점이 언제 발생해야 되냐 페어를 구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런 오토매틱 오브젝트들은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전반부에서 살짝 봤던 이 함수의 이번 호출에 대한 프레임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우리 약 10분 정도 구경해 본 적이 있는데 그림 한 장만 보고 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자, 런타임에 지금 재기 호출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칩시다. 이 시간의 흐름이요, t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 넣고 호출하죠. 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를 넣고 호출하고 1 넣고 호출하고 0 넣고 호출하고 해요. 그 다음에 파괴 호출이 땅땅땅땅 하고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서 임의의 시점, 그러니까 여기 시간축이란 말이에요. t0부터 t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때 임의의 시점이 여러분이 노란 화살표를 세우고, 한 여기쯤에 세운다 칩시다. 여기쯤에 세우고 지금 인티저 오브젝트가 몇 개가 살아있냐를 검사를 하면 사실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메모리 위에 어떤 함수가 지금 호출되고 리턴되지 않았고, 그 오토매틱 오브젝트들은 각각 요번 재기 호출에 대한 메모리 영역, 방금 전 재기 호출에 대한 메모리 영역, 그 안에 예쁘게 잘 살아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재기 호출이 끝난다?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 다 죽는 겁니다. 물론
닫는 중괄호 만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 기준 위치를 나타내는 베이스 포인터라는 친구가 있다까지 구경해 본 적 있죠? 괜찮아요? 우리 옵셋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가, 상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실존하는 애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자, 코드 실행 흐름은 사실은 언제나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되는 건 아니긴 해요. 사용자 입력이 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실행 흐름, 이번 프로그램 실행에 어떤 함수를 호출했고 하다가 어떤 함수 또 호출하고 그러지 않았고를 시간 순으로 쭉 나열하다 보면 수식 내지는 문장 레벨에서의 대칭성, 여기서 점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했다 라든가, 아니면 어떤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항, 우항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저 곱셈식을 계산한다라든가, 이런 대칭성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그 실행 흐름의 단면에서 데이터가 이 시점에 어떤 식으로 존재할 거냐, 오브젝트가 몇 명이 살아있고 아직 죽지 않았을 것이냐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동 방식으로 컴파일러가 직접 칸을 잡아주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친구들은 아예 요 T0 시점부터 살아있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입장에선 메인 여는 중괄호 만나기 전부터 이미 걔네는 생성이 돼 있고, 메인 닫는 중괄호 만난 이후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그냥 우린 돈 케어해도 상관없어요. 호출을 하긴 합니다. 물론. 자, 반자동 방식을 쓸 때는 아까 봤던 그런 예쁜 느낌대로, 다만 걔는 이제 함수 호출이랑 리턴이랑, 그러니까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 노란 화살표가 지나가는 거랑 그 오브젝트에 살고 죽는 거랑 흐름을, 궤를 같이 하진 않는 거죠. 그렇긴 하더라도 걔는 어느 시점에 딱 new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흘러가는 동안 어떤 시점에는 걔에 대한 딜리트를 해줄 수 있도록, 걔가 적당한 시점에 메인 닫는 중괄호 만나기 전에 파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절한 수식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오브젝트의 생과 사에 대한 대칭성을 예쁘게 확보를 해주는 셈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단위로 봤을 때도 우리가 대칭성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두 페어는 생성 시점과 파괴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두 시점 사이의 영역은 시간이죠. 기간 같은 느낌이죠. 듀레이션이 됩니다. 그 오브젝트가 살아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시간축 안에서 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고 그런 식으로 각각의 페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단면을 뚝 하고 자르면 지금 몇 명이 살아있고 지금 몇 명이 생성됐고 아직 죽지 않았나, 몇 명이 아직 살아있나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메모리의 단면으로서, 메모리의 실제 오브젝트들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해두면 끝이 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우리 상속관계 얘기했잖아요. 포함관계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생성이랑 파괴가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면 얼마나 변태같이 강렬하게 이루고 있나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탑재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벌써 2시 28분이야. 2시간 수업했으면 여러분 지금 가방 싸고 있을 거잖아요.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럴 거잖아요. 아무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조금 훨씬 더 간소하게 구조체 정의를 해왔어요. 코드를 좀 봅시다. 자, 데이터 오브 베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베이스 구조체 정의가 있습니다. 걔의 non-static, 그러니까 걔의 멤버 변수로 집어넣기 위한 형식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베이스 안에다가 포함시킬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int 2개 넣을 거예요. int 2개 받아서 이걸로 이니셜라이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파괴할 때 그냥 말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출력할 때 괄호 열고 D1 뭐고 D2 뭐고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자기가 int 값 뭐 들고 있는지 괄호 닫고까지 해서 말할 거예요. 오케이? 나쁘지 않죠? 자, 베이스 오브젝트는 이런 데이터 오브 베이스 오브젝트를 2개를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nt로 치면 4개를 갖고 있게 됩니다. D1의 첫 번째, D1의 두 번째, D2의 첫 번째, D2의 두 번째. 그죠? 그래서 4개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그래서 D1에 대한 이니셜라이저 인투 2개, D2에 대한 이니셜라이저 인투 2개 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베이스 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오브 베이스 오브젝트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를 각각 지정을 해줘요. 이 파괴자는 그냥 국선이랑 다를 바 없는 친구고요. 자, 얘도 괄호 열고 D1 뭐냐, D2 뭐냐 해서 순서대로 출력할 겁니다. 괄호로 둘러싸서 컴마 가운데 두고. 자, 이번에는 이 베이스를 기본 형식으로 두는 디라이브드라는 형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데이터 오브 디라이브드 해가지고 형식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트 2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라이브드는 지금 데이터 오브 디라이브드 형식 멤버 변수 2개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지금 상속관계를 구성했죠. 베이스 오브젝트도 하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인트 몇 개예요? 베이스 안에 4개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얘 2개씩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8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디라이브드 생성자는 인트 인수 8개, D11 베이스, 12 베이스, 21 베이스, 22 베이스 디라이브드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서, 이건 뭐 구경할 필요 없죠. 제가 잘 알아서 적어 왔으니까 예시로 들고 왔겠죠. 잘 돼 있습니다. 인트 값 8개를 받아서 자기 오브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트 오브젝트 8개를 착착착착 집어넣어가면서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만 봅시다. 그래서 인수 8개고 중간에 콜론 한번 찾으시면 베이스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부분만 찾으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상속 관계잖아요. 베이스 오브젝트가 디라이브드 오브젝트의 상위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상위 구조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라이브드 오브젝트 안에는 베이스 오브젝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생성자잖아요. 생성자는 멤버 오브젝트에 대한 생성자 노출해줘야 됩니다. 걔네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할 건지 정해야 돼요. 여긴 지금 오브젝트가 3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베이스 하나, 데이터 오브 디라이브드 하나, 합이 2개. 그래서 합이 3개. 그래서 걔네 각각에 대한 생성자 호출식을 이 콜론 뒤에다 적어 놓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한테 4개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자기 거 D1, D2에다 넣겠죠? 2개씩. 내 거 D1, D2에는 내가 직접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저를 달아뒀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선 할 게 없습니다. 파괴자 할 거 없어요. 얘 출력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건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얘는 지금 이제 오브젝트 3개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컴마 2개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 시작, 파괴 완료. 잠깐만, 여기 이게 적혀 있으면 안 되는데. 아,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펑크1을 호출하기 전에 여기서 출력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펑크1을 호출하면 이제 선언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숫자 6개를 소수입니다. 이거 3, 5, 7, 11, 13, 17, 19 소수 맞죠? 맞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잘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숫자 6개를 불러요. 8개를 불러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걸 봐서 인트 오브젝트 8개가 잘 이니셜라이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호출하기 전에 생성 시작 출력했고,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줄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까지 다 하면 이 선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이미 OBJ 오브젝트는 생성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OBJ 한번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파괴를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닫는 중괄호를 바로 만나게 할 거거든요. 쟤는 생성돼서 출력 한번 당하고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 이 닫는 중괄호를 찍은 직후에 이게 출력되겠죠? 그래서 파괴 시작부터 파괴 완료 사이에 적혀 있는 게 파괴적 호출 시퀀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시면 좋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브 베이스가 가장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 5를 받았대요. 괜찮아요? 자, 지금 데이터 오브 베이스 오브젝트는 어디 들어있나요? 당연히 베이스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겠죠? 그 베이스 오브젝트는 어디 들어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베이스 생성자 호출한 건 아니거든요. 디라이브드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니셜라이즈 하고 있는 생성하고 있는 베이스 오브젝트는 디라이브드 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얘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 멤버 오브젝트들, 멤버에 해당하는
포함되어 있는 옵젝트들 두 개를 먼저 이니셜라이즈 다 해서 중괄호 내용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감싸고 있는 int 4개짜리가 한마디 하고 3, 5, 7, 11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derived 오브젝트 안에는 베이스 오브젝트 말고도 다른 오브젝트 두 개가 또 있거든요. 걔네가 순서대로 이렇게 두 개 잘 들어 있습니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래 맨 처음에 호출했던 요 생성자 정의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디스는 얘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저거는 잘렸는데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예쁘게 나와야 아무튼 이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출력이 됩니다. 지금 괄호 짝 잘 맞죠? 출력할 때 늘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출력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래서 3, 5랑 7, 1, 11까지가 OBJ의 가장 첫 번째 오브젝트, 베이스 오브젝트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브 디라이브드 2개 해서 이 전체가 디라이브드 오브젝트 안에 있는 int 8칸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럼 봐봐요. 순서 3, 5, 7, 11 이거 4개 들어있죠? 13, 17, 19, 23 그래서 지금 디라이브드 안에는 제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제가 잘 적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소수 커지는 순서대로 지금 순서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파괴할 때를 봅시다. 자, derived 파괴자 중괄호 내용물이 먼저 실행됐어요. 그쵸? 지금 봐봐요. 데이터 오브 베이스, 데이터 오브 베이스, 베이스, 데이터 오브 디라이브드, 데이터 오브 디라이브드, 디라이브드예요. 여기서는 derived, 데이터 오브 디라이브드, 데이터 오브 디라이브드 심지어 순서도 19, 23, 13, 17 그 다음에 베이스 오브젝트에 대한 파괴적 호출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 내용물 실행되고 마지막으로 원래 맨 처음에 생성자 내용물을 실행했던 생성자 정의 내용물을 실행했던 그 친구 내용물이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쁘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는 소수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는 굳이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대칭성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약간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왔는데 우린 지금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함수 호출식 적어놓은 건 derrived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은 거란 말이에요. 얘 지금 이거랑 똑같죠? 그죠? 우린 이렇게 적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derived 정의 쪽으로 먼저 노란 화살표가 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출력 순서는 그렇지 않죠. 달리 말하면 내용물 실행하는 순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노란 화살표를 한번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일로 왔어요. 지금 펑크1 내용물입니다. 이제 호출을 할게요. 호출하면 당연히 derived 생성자 쪽을 먼저 오게 돼요. 이거 엔터를 안 치면 보기 어려우니까 다시 할게요. 못 본 척 해주세요. 가보십시다. 해서 F11 누르면 일로 오게 돼요. 일단 여는 중괄호로 오긴 왔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직후에 로그 mf 이 내용물 실행하기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errived를 위한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요 위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생성자를 먼저 호출해요. 그리고 그 호출하는 건 지금 베이스 D1, D2 순서대로 적혀 있잖아요. F11 누르면 베이스 생성자로 가게 됩니다. 이 호출식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로 뛰죠. 그럼 여기서 또 어디로 뛰겠어요? 당연히 데이터 오브 베이스로 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D1, D2에 3이랑 5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고 출력하는 거는 로그 때문에 하는 거죠. 나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번엔 얘의 D1이 아니라 얘의 D2에 대한 한 번 더 진행하고 그래서 돌아오고 여기까지 해야 베이스 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오브 베이스 오브젝트들에 대한 이니셜라이즈가 끝나기 때문에 베이스를 위한 마지막 정리 내용물 실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리턴되면 이제 좀 출력하고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디라이브드에 포함되어 있는 3개 중에 하나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럼 3개 중에 두 번째 걸 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걸 하게 되고 거기까지 다 돼야 디라이브드를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생성자정의 내용물을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노란 화살표가 일로 오긴 했는데 디라이브드를 위해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걔 구성품에 해당하는 걔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에 대한 생성자부터 호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이스 D1, D2 순서대로 이니셜라이즈 했잖아요. 이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베이스랑 D1을 한번 바꿔봅시다. 과연 저 순서로 우리가 조작할 수 있을까요? F10을 누르고 딱 여는 중괄호 왔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직 안 할 거예요. 일단 얘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부터 케어를 할 겁니다. 해서 F10을 누르면 일로 갑니다. 자, 질문이에요. 지금 D1, 베이스 D2 순서대로 적어놨는데 베이스를 먼저 이니셜라이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슨 근거로? 가나다 순인가요? 아니에요. 자, 그때 우리 C 할 때 능력치 20, 30, 50으로 적었다 칩시다. 그러면 민첩은 얼마예요? 32였죠. 그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 근거가 뭐였죠? 그 구조체 정의의 선언을 힘, 민첩, 체력 순서대로 적어놨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지금 이니셜라이즈 하는 순서는 전적으로 선언을 적어놓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름이 새로 도입된 순서대로 이니셜라이즈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름이 3개가 지금 D1, D2 베이스가 도입됐는데 뭐가 가장 먼저 도입됐나요? 그렇죠. 첫 줄부터 도입한 베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4글자에 의해서 특정되는 여기 담기로 결정된, 포함되기로 결정된 베이스 오브젝트에 대한 이니셜라이즈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선언에 적어둔 순서대로 가요. 저 베이스 순서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D1, D2 순서는 바꿀 수 있겠죠. 정말 1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수업이 우리 수업입니다. 베이스 한번 갔다가 D2 갔다가 D1 갑니다. 선언 적어놓은, 그러니까 그 non-static data member 선언을 적어놓은 순서대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엔간에선 메모리 위에도 그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이스 오브젝트가 가장 커다란 게 인트 4칸짜리가 뚱 하고 들어있고 그 밑에 2칸 해가지고 D1, D2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합이 얼마예요? 4, 8, 32바이트죠. 얘는 지금 32바이트짜리 덩어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까지가 확인해 보는 게 펑크1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기 힘드니까 전역 범위 이거 안 알려드렸죠? 저만 할게요. 좋은 건 저만 쓸 겁니다. 펑크1 105줄 언저리네요. 여러분은 한 90 몇 줄 언저리 되겠네요. 펑크2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엔 반자동 방식이에요. 그리고 깔끔하게 생성과 파괴를 할 겁니다. 그래서 new 연산자 해서 new 수식하면 여러분 생성자 호출식 new 한 다음에 생성자 호출식 적을 수 있었죠? 그러면 나한테 디라이브, 지금 같은 경우는 디라이브드 별 형식을 줄 거예요. 그리고 걷다 별 찍으면 디라이브드 형식 L밸류 수식이 나옵니다. 그거를 auto reference로 받으면 L밸류 수식이니까 L밸류 레퍼런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OBJ를 가지고 방금 반자동 방식으로 생성한 derived 오브젝트를 특정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딜리트 할 때는 걔 위치 값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 new 수식을 계산한 결과 값을 그대로 줘야 돼요. 근데 걔가 어디 있는지 우리 OBJ를 써서 지금 특정하고 있었잖아요. 걔 위치 그대로 던져주면 파괴도 잘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펑크2는 자동 방식이 아니라 반자동 방식을 썼지만 여전히 아까랑 완전히 똑같이 생성자고 줄짝하고 파괴자 줄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파괴자 설명 안 했죠. 이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노란 화살표 따라가는 거?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지 맙시다. 지금 보았을 때 대칭 맞죠 이거? 그죠? 얘 내용물 가장 나중이었어요. 심지어 노란 화살표 여는 중괄호까지 딱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괄호 내용물 실행은 가장 늦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지금 디라이브드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디라이브드 파괴자 여는 중괄호로 바로 갑니다. 근데 걔 닫는 중괄호까지 일단 실행하는 거예요. 닫는 중괄호까지 실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에 대한 파괴적 호출이 끝나면 닫는 중괄호 끝나더라 하더라도 걔의 멤버에 해당하는, 이번엔 선언 정보의 역순이죠. D2에 대한 파괴적 호출이 끝나고 D1 파괴적 호출 끝나고 베이스 파괴적 호출 끝나야 되는데 얘도 다른 파괴적에서 호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끝나야 마지막 닫는 중괄호 하나를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디라이브드 파괴자 정의 닫는 중괄호를 그때서야 벗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출력 결과는 포항 출력 결과랑 완벽히 똑같아요. 지금 이 생성 파괴 양상은 이게 자동 방식으로 칸을 잡았냐 반자동 방식이냐 칸을 잡았냐랑 1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펑크 3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펑크 3 가보시면 펑크 3는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디라이브드 오브젝트를 반자동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C++에서는 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 OBJ는 디라이브드 오브젝트 하나를 특정하는 L-value 레퍼런스잖아요. 지금 REF는 디라이브드 형식이 아니라 베이스 형식 오브젝트 하나를 특정하기 위한 L-value 레퍼런스예요. 근데 이게 는이 됩니다. 이니셜라이즈가 돼요. 오류가 안 나요. 일단 가능한 이유는 OBJ로 특정되는 디라이브드 오브젝트 안에는 반드시 베이스 오브젝트가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ref.d1 하면 그 베이스 오브젝트의 d1 그 인트 두 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은 해요.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쓰고 있어요. 생성 완료하고 OBJ 출력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 근데 파괴를 할 때 딜리트 수식을 계산할 때 OBJ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REF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얘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대칭을 깰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파괴자를 호출해요. 디라이브드 파괴자 호출했으면 예쁘게 쫙 다 망가지는데 순서대로 다 파괴되는데 베이스 파괴자를 처음에 호출해버렸기 때문에 걔에 포함되는 친구들에 대한 파괴자까지밖에 호출을 못해요. 자, 그럼 질문이에요. 왜 베이스 파괴자가 호출됐나요? 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 REF 수식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수식 REF는 베이스 L-value 레퍼런스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 형식 L-value 수식입니다. 걷다 앰퍼샌드 붙였으니까 베이스 별 형식이 나와요. 얘는 지금 베이스 오브젝트 하나를 파괴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적어놓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파괴자 호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죠. 왜 디라이브드 파괴자가 호출된 게 아닐까요? 자, 이 REF로 특정되는 오브젝트는 사실은 디라이브드 오브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생성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딱 대칭을 이루도록 예쁘게 파괴를 해야 기분이가 좋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실패한 겁니다. 성공할 수 없었나 봐요. 왜 성공할 수 없나? 지금 문맥상 요 수식은 디라이브드라는 이름이 튀어나올 건덕지가 1도 없거든요. 지금 적혀있는 거 딜리트 연산자죠? 더하기랑 다를 바 없는 놈입니다. 얘. 앰퍼샌드 연산자죠?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죠? REF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문맥상 끌어올 수 있는 정보는 REF 선언밖에 없어요. 이니셜라이저는 안 봅니다. 문맥상 끌어쓸 수 있는 정보 요 정도가 한계예요. 지금 컴파일러가 볼 수 있는 정보는. 디듀스를 해올 수 있는 건. 그래서 볼 수 있는 건 베이스밖에 없어요. 그럼 베이스 정의를 한번 털어볼까요? 베이스 정의를 털면 여긴 디라이브드란 이름이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디라이브드 정의를 나중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이건 컴파일러가 인공지능을 집어넣어도 안 시켜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면 칸권이 깨진다는 거예요. 예쁘게 대칭을 이뤄서 파괴를 해야 기분이가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오브젝트들은 정상적으로 파괴자 호출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라면 딜리트 앰퍼샌드 REF가 아니라
delete ampersand obj를 했다면 이러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obj 선언 안에는 deriveder라는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거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 칩시다. 누가 나한테 derived L-value reference를 준 게 아니라 나한테 base L-value reference를 줬어요. 근데 걔는 사실 저거에 대한 실제 오브젝트를 반자동 방식으로 만들 때 derived 생성자를 호출해서 derived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베이스 레퍼런스를 준 거예요. 악독한 놈이죠. 자,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놈이 실제로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건 저만 칠게요. 제가 그런 놈을 제가 자처를 하겠습니다. that guy. 얘는 나한테 지금 이런 느낌으로 받은 거예요. 나는 걔 내용을 못 봐요. 다른 파일에 있어요. 걔가 나한테 베이스 오브젝트다라고 주는데 L-value reference에서 주는데 반자동이니까 네가 딜리트만 나중에 하면 된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줘요. 난 그럼 아싸 하면서 봤죠. 그래서 내 L-value reference에 고이 이니셜라이즈해서 써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OBJ가 오류가 날 테니까 나는 당연히 REF를 써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괴도 REF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제 생성을 derived 생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노답입니다. 이거는 인간도 못해요. 컴파일러도 못하는데.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이건 컨텍스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cpp 파일은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칸권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적혀있는 요 코드, 요 선언, 이름 개념, 수식 개념, 디듀스 개념 가지고는 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자,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요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담아 놓는 겁니다. 메모리 위에.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코드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cpp 파일을 코드로 적어 놓는 걸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시점엔 적어도 그걸 메모리 위에 박제를 시켜놔야 됩니다. 아, 얘 사실 derived 호출, 생성자 호출식으로 한 derived object였음 하는 걸 적어 놔야 돼요. 그리고 어디다 적어 놓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저 오브젝트, derived 오브젝트 안에다가 적어 놓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필요해요. 생성할 때 얘 사실 베이스 생성자로 생성했음 또는 derived 생성자로 생성했음 이라는 true false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숫자를 적어주도록 그런 칸을 마련을 해서 생성자 호출할 때마다 는 해갖고 담으면 되는 거죠. 는 0 하면은 베이스고 는 1 하면 derived고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C++ 컴파일러도 그 기능을 여러분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키워드를 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베이스에다가 컨트롤 클릭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거는 derived 정의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베이스 정의에서 해야 됩니다. 베이스 정의에서 지금 이 파괴자 정의 부분이 있죠. 요 물결 부분 그 왼쪽에다가 띄어쓰기 한번 하고 여기다가 virtual 여러분 소리 안 지르고 있어요.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이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 파괴자 이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버추얼 파괴자가 됩니다. 여러분 버추얼 파이터라는 게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철권 들어본 적 있어요? 철권이 있어요? 그게 더 신기하네. 막 기원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오히려 남학생 친구들이 들어본 적 없대. 당신 들어봤나요? 네. 철권이 뭔지 알아요? 아, 안 돼. 당신 철권 뭔지 알아요? 안 돼. 모른 척 하고 있었군요. 그래요. 전 철권 어려워서 접었습니다. 저는 폴 잘해요. 아무튼 간에 자, 버추얼이라고 적어두면 얘는 버추얼 파괴자가 됩니다.
그게 뭔지 1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이 7글자 적고 띄어쓰기만 적는 것만으로 이제 실행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된 거 맞죠? 맞아요.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해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derived 파괴적 호출됐죠?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걔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애들에 대한 파괴적 호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파괴적 호출식 delete 어쩌고 저쩌고 할 때, delete ampersand ref 할 때 결과적으로 derived 파괴자의 시작 위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작 위치 가갖고 걔에 대한 호출식만 계산할 수가 있다면 나머지는 이제 대칭에 반대되는 반대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었고 진행해 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도 조금 더 나가면 복잡하긴 한데 일단 지금 봤을 땐 확실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게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 버추얼을 어딘가에 한 군데라도 붙이면 어디다가? derived 말고 베이스에다 하나라도 붙여놨다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얘 사실 무슨 형식으로 생성했음이라는 정보를 담기 위한 적절한 칸을 컴파일러가 마련해두고 그 자리에다가 베이스 생성자 왔다감, derived 생성자 왔다감 이라는 정보를 숫자를 적어준다 보시면 돼요. 물론 그냥 0, 1, 2, 3, 4 적어두는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한 컴파일러가 쓸 수 있을 만한 좀 더 의미 있고 모든 형식에 대해서 서로 배타적인 숫자를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확실한 건 데이터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였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마지막 정리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4- 생방송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간단한 그냥 100줄 정도 되는 예시에서도 하객진을 그릴 수가 있는 게 C++의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 결과를 보면 와 쩐다 하면서 느껴봤다. 사실 이전 수업에서도 우리 파괴적 호출하는 거 보면서 역순으로 되고 있다는 거 다 구경해 봤었죠. 그런 걸 보면서 와 자동 방식 하면서 여러분이 좀 즐거움을 느꼈던 친구들은 전과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쿠폰도 받았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자 요건 꽤 중요해요. 포함 관계를 이루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derived 생성자 호출식을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걔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하기 전에 그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다른 오브젝트들에 대한 생성자 호출식을 먼저 계산해요. 괜찮아요? 걔에 포함되는 다른 애들을 먼저 다 똘똘똘똘 만든 다음에 그거를 조합하기 위한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derived 형식 고조체 정의의 그 이름이 보이는 순서대로 그렇다 보니까 베이스 D1, D2 순으로 생성자 호출식이 계산됐어요. 자, 그 다음에 파괴자 호출식을 계산할 때는 파괴자 정의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한 직후에 단원 중괄호 만난 직후에 걔에 포함되는 다른 오브젝트들에 대한 파괴자 호출식을 그거에 이어서 줄줄이 이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역순으로 해요. 자,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이미 들어본 적 있잖아요. 분해는 조립이 역순이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요 오브젝트 동네, 오브젝트 생성하고 파괴할 때도 이 원칙이 잘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칸권이 깨질 만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게 가능했어요. 베이스 레퍼런스를 derived 레퍼런스 값으로 초기화하려니 derived 나오는 L-밸류 수식으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걸 시켜줘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생성할 때 정했던 바로 그 형식, 지금 같은 경우는 derived예요. 그 형식 파괴자 호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존재했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버추얼을 붙이시면 됩니다. 어디다? 베이스 정의 안에다가. 그래서 요건 별표 쳐놨고 그냥 뭐 요래요. 자동 방식은 알아서 잘해주거든요. 반자동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U에서 만든 거면 딜리트 할 때 딱 형식 맞춰줘야 됩니다. 맞출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버추얼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제가 나한테 뭘 던져주는지 모른다든가 일단은 derived 베이스 섞어가지고 생성하면서 배열에 딱 차곡차곡 넣어놨는데
아, 0번째 거 어떻게 생성했지? 얼마든지 까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까먹었을 때 얘를 쓸 수 있어요. 까먹지 않았다, 알고 있다. 그러면 캐스팅 다시 해서 딜리트 하면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캐스팅 연산자 써서 어거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싫어하겠지만 칸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은 데이터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알고리즘 문제 같은 데서 백날 해도 이거 수식 어떻게 적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데이터가 부족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다른 거 그게 값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방금 비교 결과가 있다든가 어떤 데이터가 흘러 지나간다든가 그런 거 캐치해서 들고 있으면 적을 수 있는 수식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당히 때려 맞추면 어차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란 말이에요. 적당히 때려 맞추면 풀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점수는 몇 점 안 나오겠지만 시간이 늘리니까. 아무튼 간에 자, 잊어버리시는 경우에는 칸권을 소화하려면 데이터를 쓰면 되고, 그래서 요건 사실이에요. 옵셋 사항으로 플러스 0 자리에 얘 사실 무슨 형식임을 특정할 수 있는 값을 담도록 해요. 언제 담냐? 매번 생성자 호출할 때마다 담습니다. 베이스 또는 베이스를 상위 클래스로 삼는, 지금 같은 경우는 derived. 그러니까 베이스 생성자에서는 베이스 형식임이라고 적어요. 그 자리에. 근데 베이스 생성자 내용물 안에서 걷다 베이스임 하고 적고 그 다음에 derived 생성자 내용물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덮어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0 자리엔 결과적으로 derived 형식임이라는 게 남는 채로 생성이 끝이 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성합니다. 생성자 호출식, 생성자 정의 중괄호 내용물 바로 앞부분에다가 그 플러스 0 자리에 나 베이스임 또는 나 디라이브드임 하고 는을 때리는 무브 명령어 하나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두면 그 명령어 하나만 추가하면 요거 얼마든지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delete %obj를 할 때 미안해요. delete %ref를 할 때 여전히 여기는 베이스 형식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파괴자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플러스 0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를 토대로 적절한 파괴자를 호출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추얼이란 키워드를 derived에 붙이는 건 1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이스에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ref만 보고 그걸 토대로 디듀스 할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형식은 derived는 절대 안 보여요. 베이스만 보여요. 베이스 정의만 봐도 이거 플러스 0 자리 체크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요. 베이스 정의만 보고. 그래서 베이스 정의에 버추얼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또는 베이스가 다른 거를 상위 형식으로 삼는다? 그 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derived 중괄호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윗선에다가 버추얼을 붙여두시기만 하면 delete 연산자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표 쳐져 있으니까 이 정도만 듣고 가시면 사실 얘네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 검색해 보시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 형식 또는 개 하위 형식에 해당하는 derived 형식을 이제 다형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폴리모픽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네 마네 하는 이런 개념을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저걸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오픈톡방에 기말 끝나고 물어보시면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많아요, 여기도. 그래서 잠깐 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쉴게요. 25분 쉬는 게 타당하겠죠? 늦게까지 해서 힘들었으니까요.